네, 안녕하세요. 평생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동지로서 헌신한 영부인 프란치스카 돈너 여사는 유대인입니다. 돈너, D-O-N-N-E-R. 이것이 전형적인 유대인 성씨죠. 천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둥여사 프란치스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또한 1960년대 초 아무도 우리에게 차관을 주지 않으려 할 때 선뜻 리스크를 걸머진 유대인 국제 금융 브로커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마중물, 그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름을 부어놓은 거죠. 그는 봉이 김선달 같이 이렇게 참 재주가 좀 튀는 사람인데 엄청 험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샤울 아이젠버그 혹은 사울 아이젠버그라고 합니다. 그는 독일 뮌헨으로 이사한 폴란드계 유대인 가정 출신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험한 선달, 험한 김선달, 험한 선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두 명의 발자취를 살피면서 격동하고 있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조명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의 뿌리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갈리시아에 있습니다. 그 갈리시아가 지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그 동맹의 핵심 고리입니다. 갈리시아에 유럽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천둥여사 프란치스카와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의 뿌리에 유럽이 그 운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기의 실버 로맨스가 있죠. 우남 이승만은 첫 번째 결혼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부인은 도미를 거부했죠. 미국에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우남이 저쪽을 가면서 프린스턴 쪽을 가면서 좀 이렇게 살림이 폈습니다. 우드로 윌슨이 좋은 강연 자리를 많이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부인과 아들을 불렀는데 어린 아들만 배편으로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 말리타양으로. 여행 중에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우남 품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부인은 우남 아버지의 수발을 거부하고 사실상 개가를 한 그런 흔적이 좀 있죠. 그러니까 좀 이제 당시의 어떤 관념에서는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남의 후원을 해주던 민대감이 이렇게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남의 이제 편지는 주로 영어로 써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 선교사한테 보낸 편지에 붉은 펜으로 옆에 따로 썼어요. Who will support my father? 누가 앞으로 내 아버지를 끼니라도 챙겨드릴 수 있을 것인가? 참 저도 그거 보면서 좀 핑 돌더라고요. 그걸 제가 연세대학교 운암연구소에서 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우남은 58세였던 1933년 초 스위스 제네바로 배를 타고 왔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문서를 만들어서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여권이 우남은 이제 미국 국적 취득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권이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행 여권 넘버 1번이라고 혼자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때 아마 포스터 국무장관일 텐데 우남이 이제 그 미국 정계를 뚜루룩 꿰고 있으니까 국무장관의 보증 서명을 받았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문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제네바에 왜 갔냐? 그때는 이제 지금 유엔에 해당하는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해 제네바에서 열리는 리그 오브 네이션 회의에서 그 영국의 조사관이 아마 리튼백작인가 돼요. 리튼경이 조사한 그 만주에 있어서의 그 일제 만행을 조사한 보고서가 리그 오브 네이션에서 채택되냐 마냐가 결정될 때예요. 그래서 우남이 그걸 채택시켜서 일본을 고립시키려고 거기를 가서 이제 팜플렛을 준비해서 뿌렸죠. 그 팜플렛이 만주에 있어서의 한국인, Koreans in Manchuria라는 팜플렛입니다. 이거가 연세대학교 법대 도서관에서 찾아졌어요. 저도 그때 좀 관계를 했는데
네, 그 팜플렛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팜플렛이 그 제네바의 그 외교가에서 아주 회자가 돼가지고 그게 대서특필 그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둥여사 프란치스카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젊은 유대계 이혼녀인데, 예, 유대계고 이제 1933년이니까 그 해 1월 달인가 3월 달, 1월 달인가에 그 나치가 집권한 해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죠. 또 반나치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참 스마트하게 투쟁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 한국의 그런 그 코리안이 있다. 이걸 신문에서 보고 흠모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호텔 식당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 둘이 눈이 맞았어요. 우남은 이제 그 제네바 리그 오브 네이션에서 이제 일제를 그렇게 고립시키는 캠페인을 벌려서 대성공을 했죠. 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유일한 나라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제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개구력을 당하고서 화가 나서 예, 리그 오브 네이션을 탈퇴했습니다. 그때 국제연합을 탈퇴했습니다. 그 대승을 거두고 우남은 모스크바로 여행을 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어레인지를 했냐면 그러니까 중화공화국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지금 대만 그때는 이제 그쪽이 그 중국을 대표하는 데니까 거기 외교관들이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인을 타고 모스크바에 가서 외무부 직원을 만났는데 그러면 뭐 우남이 예를 들어서 여운형이나 김규식처럼 혹은 뭐 이머시기처럼 거기 가서 뭐 그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한국 독립을 추진하려고 모스크바를 간 게 아니고 이제 모스크바와 도쿄 사이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모스크바에 보고 우남 보고 들어와 모스크바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야 얘들이 도쿄랑 관계가 나쁘잖아. 그럼 도쿄도 모스크바랑 관계가 나쁘지. 그러면 지금 일제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소련이랑 관계가 나쁘면은 얘들이 시베리아로 치고 들어가는 반공 침략 전쟁을 벌일 수가 있네. 그러면은 영미는 일제 행태를 반기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독립의 찬스가 없어지는데 이 걱정을 하면서 모스크바를 간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말하자면 이제 구급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당신 빨리 돌아가. 아무도 못 만나고 당신 여기서 계속 개기면은 당신 체포할 거야!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 우남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문전박대가. 왜냐면 그건 뭐냐면은 모스크바랑 일제가 밀월 관계다. 관계가 좋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제가 전쟁을 벌이면 소련을 상대로 시베리아를 침공하는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미랑 원수가 나고 그렇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독립의 찬스가 온다.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남이.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남 평생 유일의 관광여행을 합니다. 남부 유럽. 그러니까 그 지중해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나서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서 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 관광여행을 한 뭐 일주일이고 한 2주일 정도 했는데 저는 그때 뭔 일이 있었다고 봐요. 저 둘 사이에. 왜냐면은 그 여행을 마치고 와서 우남이 그 미국 비자를 얻어준다고요. 프란체스카한테 결혼이 약속이 되고. 그런데 당시에 그 나치가 집권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 티오가 거의 없어요. 미어 터졌어요 그때. 이 상황에서 프란체스카한테 미국 국적자도 아니고 무국적자 우남 이승만이 비자를 얻어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한테 가서 발발 빌은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다 접고.
그래서 프란체스카 돈너가 저 아름다운 여성이 1934년에 뉴욕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저쪽은 또 카톨릭이고 우남은 당시에 무교파입니다. 우남이 무교파가 된 이유는 우남이 하와이에서 그 교민 운동을 해서 이제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여학생들을 같이 남학생들이랑 똑같이 동등하게 받았어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몰라. 그 당시에 그 엄청 파격적인 일이에요. 1910년 이때가 되면. 그때는 하버드에 여자 대학이 없을 때예요. 여학생을 하버드가 안 받을 때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을 보낼 데가 없잖아. 그 여성 대학을 보내주는 게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있는 대학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로 다 그 하와이에서 그 오하이오 대학으로 우리 그 사탕수수 노동자의 자녀를 백인들도 안 가는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그때.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리교는 교단 조직이 강한 데잖아요. 미국 감리교 본부가 당신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1910년 중반에 1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남이 빡쳐가지고 감리교를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와이 한인교회가 무종단입니다. 무교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남이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결혼식을 하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은 무교파 프로테스탄트고 사랑하는 여인은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말하자면 예식장 같은 데서 했어요. 그때 굉장히 그것도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제 그 천둥 여사 프란체스카 저 양반은 이제 비서 겸 동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남을 도왔고 특히 저 저펜 인사이드 책을 쓸 때 거의 손에 관절이 상할 정도로 이 타자를 쳤어요. 저게 굉장히 빨리 친 책인데 계속 글을 고치니까 타자 쳐놓고 또 고치고 타자 쳐놓고 또 고치고 그래서 저 책이 저 프란체스카 여사의 손이 망가진 덕분에 관절에 타격이 간 덕분에 41년도 봄에 나온 거예요. 41년도 12월에 일본이 일제가 진주만 했죠. 저 책 나오고 한 5, 6개월 있다가 한 6, 7개월 있다가 그래서 저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그때 우남이 한 번도 저기 그 제대로 된 결혼 선물도 못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털 코트를 사줬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해서 그 털 코트가 천둥여사 프란체스카가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우리 남편이 사준 거, 내가 친 타자 가지고 돈 벌어서 사준 거, 그래서 그거가 지금도 이 화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세기의 실버 로맨스죠. 예. 그래서 이 돈너라는 게 그러니까 아시케나지라는 건 동유럽에 사는, 동유럽 쪽에서 사는 유대인을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성입니다. 돈너라는 성이. 천둥이라는 성이. 왜냐면 유대인들이 성씨를 아마 안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성씨 써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뮬즈, 당나귀라는 성도 쓰고요. 무슨 슈타인이면 돌이에요. 그래서 돌 하나, 한 돌, 그러면 아인슈타인. 그렇게 되는 거죠. 똘팍이라는 소리죠. 네,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똘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바움, 뭐 사과나무, 뭐 별 그런 성이 있는데 천둥 이런 성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게 돈너입니다. 영어로 썬더입니다. 예, 그래서 천둥여사 프란체스카죠. 예, 그래서 이제 천둥여사 프란체스카는 또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든 이 양반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폴란드가 1918년에 독립을 했죠. 그럼 1918년 독립 이전에는 독립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디냐면 이게 이제 독립 이전에 폴란드가 나라를 잡혀 먹일 때 18세기 후반에 잡혀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색 계열, 회색 계열 이쪽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때 거대한 국가 연합이에요. 그걸 PLC라 그럴게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커먼웰스. 거기에서 이제 이 갈색 언저리 여기가 이제 러시아가 집어먹은 데고요. 이 연두색 쪽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집어먹은 데고요. 이
하늘색, 청색 쪽이 프러시아가 집어먹은대요. 그럼 흰색은 뭐야? 이건 원래 프러시아 영토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폴란드를 회를 쳐가지고 세 나라가 집어먹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주로 살았냐면 이 근처예요. 그럼 이걸 이제 갈리시아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중앙에 있는 남부인데 이게 지금 보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걸쳐져 있어요. 이걸 갈리시아 지방이라 그래요. 왜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냐? 폴란드가 그러니까 PLC가 제일 너그러웠어요. 그 중에서 특히 갈리시아 지방에 많이 살았고요. 18세기 후반에 PLC를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분할했고요. 공중분해해서 해먹었고요. 그 당시에 중동부 유럽엔 작은 나라들이 없어요. 뭐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없어요. 그때 전부 뭐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들 없어요. 슬로베니아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든지 러시아 제국이든지 프러시아든지 아니면 PLC든지. 근데 PLC를 셋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에 한 2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차근차근 나눠 먹은. 그래서 이 색깔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언제 먹은 거, 언제 먹은 거, 언제 먹은 거. 세 번쯤에 걸쳐서 나눠 먹었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졌죠. 쇼팽이 나라 없는 그런 음악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이 폴란드 특히 갈리시아 지역이 굉장히 그 기구한 지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의 독립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 빼빼로데이 11월 11일입니다. 그 폴란드가 독립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독립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때 특히 갈리시아 지방 및 우크라이나는 난장판이에요.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그 좌파들이 이제 볼셰비키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소련이랑 같이 가겠다고 튀어나왔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소련 혁명을 이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레닌도 우크라이나에서 멀지 않죠. 거기도 지금 보면 이제 타타르 공화국 쪽이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에요. 타타르 공화국. 그 볼가 지역 지나가지고 바로니까. 그리고 뭐 트로츠키 레닌의 동급인 거의 혁명 지도자죠. 마르토프 레닌과 그걸 하고 있는 저쪽에 맨셰비키의 최고 지도자 다 우크라 출신들이 전부 많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갈리시아 지방 및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쪽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러시아 급진 혁명당 그게 뭐 볼셰빅이 됐던 맨셰빅이 됐던 전부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당연히 난장판 돼 있죠 그때. 예. 그런데다가 여기 갈리시아에는 이제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요. 크게 이제 셋인데 폴란드인이 한 50%쯤 되고요. 한 40~50%. 우크라이나인이 한 40~50% 되고 유대인이 한 10%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이 쓰는 아슈케나지 말 말고 평소에 무슨 말 쓰냐? 폴란드 언어를 써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을 보고 그냥 폴란드 출신 유대인이라 그래요. 지금 지도로 보면 그게 우크라이나, 갈리시아, 뭐 리우 이런 데 출신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당시 갈리시아는 유럽 최대의 석유 생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전쟁 붙기 딱 좋게 됐지. 갈리시아 일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뭐 인민자 들어갔다 그래서 크게 좌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땐 다 인민자 쓸 때예요. 그래서 West Ukrainian People's Republic, WUPR을 만듭니다. 그때. 그리고 폴란드로부터 독립하려고 전쟁이 벌려요. 그리고 패배를 하죠. 그래서 저 지역은 폴란드가 되는 거예요. 그 폴란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저 붉은 빗금근데 그러면 거의 폴란드가 내륙국가예요. 지금은 발틱의 그 해안을 많이 끼고 있지만 저기 해안 조그만 거 하나 끼고 있고 거의 내륙이잖아요. 벨라루스 쪽에도 상당히 걸고 있고요. 리투아니아도 걸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이 폴란드에서 제일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걸려 있는 갈리시아하고 지금 벨라루스에 걸려 있는 옛 폴란드 동부 지역의 폴란드에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 상태로 1939년까지 간 거예요. 한 20년을 1918년부터. 그러다가 1939년에 히틀러랑 스탈린이 비밀 협정을 맺잖아. 그리고 야, 폴란드 우리 회쳐먹자. 딱 그렇게 결정한 거라. 그래가지고 폴란드의 절반을 히틀러가 먹고 절반을 소련이 먹은 다음에 그 스탈린이 먹은 폴란드를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벨라루스에 붙이고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붙인 거예요. 저게. 그게 1939년에 펼쳐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리시아가 1918년에서 39년 사이는 폴란드 쪽이에요. 지금도 갈리시아의 절반이 폴란드인데 리우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땅 나머지 갈리시아 전부 다 폴란드 쪽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1939년에 히틀러하고 스탈린 사이에 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폴란드를 다시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폴란드 나눠 먹은 거 가지고 우리 소련을 구성하는 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부, 우리 소련을 구성하는 우크라이나 그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부. 그래가지고 둘을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돼버린 거. 그때부터 또 갈리시아가. 이제 그 상태에서 한 2년 지나가지고 나치가 쳐들어온 거야. 이제 또 나치가 쳐들어오니까 또 갈리시아랑 그런 쪽에서 이제 폴란드를 몰아내려고 또 폴란드인을 인종 청소를 했네요. 그 나치 부역자들이. 민족주의 성향의 나치 부역자들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아무튼 간에 이제 1945년도에 이제 그 승전 이후 이제 독일 땅을 뺏어가지고 폴란드를 영토 이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현재의 폴란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의 영토가 옮겨진 나라예요, 폴란드가. 저게 1945년에. 그러니까 폴란드는 어떤 면에서는 바다를 접하는 면적이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동부 벨라루스 쪽에는 땅을 뺏겼고, 그래서 벨라루스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주로 갈리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리우라든지 폴란드 이 접경 쪽 일대가 전부 그 옛날 폴란드 영토거든요. 그것도 우크라이나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니들 앞으로 서로 잡아 죽이지 마. 그래서 스탈린다운 짓을 했죠. 무슨 짓을 했냐? 폴란드 쪽에서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버리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폴란드 사람들은 다 폴란드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통정리 강제 이주를 한 거예요. 양쪽 민족을. 무식한 짓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다 폴란드 출신이다, 이 사람들.